안녕하십니까. KB증권 주식전략팀 이은택입니다. 오늘은 7월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이제 하반기 전망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는 금융장세에서 실적장세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진행했냐 보시면 작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가 저희들은 금융장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5월부터 6월까지를 저희는 실적장세로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 EPS의 반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지난 4월 말 이후, 즉 5월부터이기 때문입니다. 실적장세는 대체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기적인 랠리가 시작됐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두 차례 정도 조정이 나오는데 1차 조정은 올해 여름, 2차 조정은 내년 초 전후에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조정이 소폭 나오고 있는데 사실 1차 조정은 조정폭이 그렇게 생각보다 크진 않아요. 보통 과거를 봤을 때 5에서 10% 정도 조정폭을 기록하고요. 기간은 약 2달 전후 정도에 됐던 것들이 가장 일반적인 사례들입니다. 이 때문에 비교적 소폭의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조정이 좀 더 큰 조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이 뭐가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의 조정은 이제 긴축이 좀 많이 영향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발표된 스트레스 테스트,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죠. 그래서 미국의 뱅커런 이슈가 있었는데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은행들의 상업용 부동산의 손실률이 오히려 조금 더 낮아지는 걸로 나타나면서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면서 오히려 단기금리가 급등하고 연준 긴축에 대한 생각들이 더욱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상업용 부동산의 영향이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요라고 하면 이건 긍정적인 거지만 반대급부로 그런 것들이 긴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기 조정을 저희는 가져올 수 있지만 그 조정폭이 크다라고 생각하진 않고 그리고 조정 이후에는 다시 랠리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근거를 오늘 한 3-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가와 통화 정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화 정책이 다소 매파적으로 변하면서 증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아주 장기화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물가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가 헤드라인 CPI,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CPI는 이미 4%대까지 떨어졌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번 달에 발표되는 CPI는 미국 기준으로 3% 초반까지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을 이어갔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코어죠. 지금 연준도 얘기하는 거는 핵심 물가, 근원 물가, 코어 물가는 아직도 5.3%로 굉장히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 숫자조차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근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어 물가가 왜 비쌀까요? 코어 CPI가 비싼 이유는 대부분이 이 쉘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주거비죠. 주거비를 제외한 코어 물가를 보면 이미 3.4%까지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주거비만 아직 높은 상황이라는 거죠. 주거비만 빼고 본다면 이미 근원 물가 지수도 상당히 빠르게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것만 알면 되죠. 주거비가 언제부터 떨어질 것이냐. 주거비의 하락이 저희들은 이미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집값에 주거비가 1년 정도 후행하는 특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전세 계약을 우리나라는 보통 2년 정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월세나 전세 계약을. 임대 계약을 했을 때 2년 이후에 집값이 가파르게 떨어져 있으면은 보통 어 임대 가격을 낮춰달라는 요구들을 많이 합니다. 비슷하죠. 미국도 1년 이후에는 그런 요구들이 많아지니까 임대료가 집값을 따라서 둔화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임대료가 쉘터 비교적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요. 그럼 아까 보신 것 같이 전체 코어 CPI 즉 근원 물가는 생각보다 빠르게 내려오는 시기가 올해 여름 이후부터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헤드라인 CPI는 하락을 멈추겠죠. 이 정도의 좀 시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긴축 정책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보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기 선행 지표의 반등입니다. 이 지표들은 저희들이 하반기 전망에서 많이 집중적으로 다뤘던 데이터이니까 이번에 업데이트하는 식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노란색의 선행 지수들이 반등하고 나면은 증시는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그립니다. 이번에도 올해 연초를 기준으로 소폭 반등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등이 완만한 만큼 주가 상승도 과거에 비해서는 다소 완만하게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표들도 이미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기가 돌아섰기 때문에 증시도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실물 경기의 반등입니다. 아까 선행 지표들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선행 지표들은 한 가지 좀 뭐라 그럴까요?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일부 선행 지표는 사실 그 선행 지표를 구성하는 데이터 중에 금융 데이터, 주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약간 순환 참조죠. 그 일부는 이제 서베이 데이터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물어보는 거죠. 지금 경기 어떤 것 같아? 약간 불안정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더해서 실물 경기의 선행 지표, 실물 경기가 진짜로 도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를 보겠습니다. 실물 경기에서 선행 지표 역할을 하는 것은 저희들은 바로 이 신규 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어떠죠? 신규 주문 중에서 저희들은 두 가지를 볼 것입니다. 하나는 캐피탈 구스 오더. 캐피탈 구스라고 하면은 이제 자본재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자본재. 네, 우리나라 말로 해도 어렵습니다. 자본재,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뒤에서 보실 차트인데 내구재, 듀러블 구스 두 개씩 보겠습니다. 일단 자본재라고 하면은 자본재는 뭐 자본재 신규 주문하고 우리나라 관련 있는 거는 주가 지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현상 먼저 보시죠. 지난 90년대 후반부터 봤을 때 자본재 신규 주문이 반등했던 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번에 이제 여섯 번째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이 반등이 있었을 때 주가를 보면 모두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12개월 동안 기록했던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뭐 이렇게 뭐 보시면 과거에 이제 평균적으로 80%, 평균을 내보면 한 80%가 좀 넘거든요. 12개월 수익률이. 근데 이렇게까지는 못 가고 이번에 이제 서비스 사이클이 뒤늦게 꺾이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한 20% 정도는 그래도 오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본재라는 게 뭐냐? 자본재. 자본재는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다른 재화를 생산하기 위한 재화들. 예를 들면 기계 같은 것들이죠. 아니면 반도체도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중간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산업이 투자하거나 뭔가 생산을 위해서 생산되는 제품들. 이런 것들 자본재라고 부릅니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계나 조선 이런 산업재, 그리고 철강이나 화학 같은 소재 이렇게 우리나라는 자본재와 관련된 산업들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재 주문이 반등하면은 우리나라 증시도 강세를 보인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지표들이 반등했다는 것들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구재 주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구재라는 건 뭐냐면요. 아까 자본재보다 조금 큰 개념이에요. 그 자본재를 포함하고요. 여기다 뭘 더하면 내구재가 되냐면은 소비를 위한 어떤 비싼 물건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료 이런 거 말고요. 뭐 하루하루 살아 먹고 일주일 사면 뭐 일주일 내에 소비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한 번 사면 최소 1년 이상 쓰는 물건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TV 같은 IT 기기들,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을 뜻하죠. 그런 제품들까지 포함한 게 durable goods. 그러니까 이 내구 상품, 내구재라는 거죠. 내구재. 이 내구재는 반도체 사이클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생각한 것처럼 반도체는 뭐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공장 건설할 때 핵심적인 필요 부품들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이 자본재 성격도 갖고 있지만 IT 기기들, 아까 말했던 스마트폰 이런 데, PC 이런 데도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소비재도 많이 들어가는 이 두 가지 하이브리드 성격을 다 갖고 있어요.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내구재인 거죠. 내구재 보시면 내구재 반등하고 이 반도체 업체인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매우 흡사하게 가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이 내구재 주문도 작년 말 올해 초부터 반등을 하고 있고요. 주가도 반등하고 있고 실적도 뒤따라서 반등하고 있습니다. 실적보다 이제 내구재 주문이 선행 지표니까요.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영업이익률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반도체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 반도체 반등이 앞으로 지속될 거냐라고 하면은 이런 데이터를 보면은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흔들림은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랠리가 계속될 수 있는 그것을 보고 있는데 마지막 네 번째는 기업 실적의 반등이라는 거예요. 기업 실적 중에서 특히 이익률이 반등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익률이 이거보다 더 낮아질 거라고 사실 예상하기 쉽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그랬던 경우들이 우리나라에 IMF 외환위기 말고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심지어 금융위기 때도 지금 정도 수준에서 바닥이 나왔죠. 그래서 이익 실적, 이 이익률이 올라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증시는
대부분 랠리를 펼칩니다. 2020년, 21년이 그랬고요. 2016년, 17년이 그랬고 2010년이 그랬고요. 그리고 2002년과 2004년, 5년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많은 요인들이 증시가 하락한다는 것보다는 상승할 것이 높다라는 시그널들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미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투자자들은 51%의 확률에 투자를 해야지 혹시 모르니까 49%에 투자한다는 판단을 하는 것들은 그렇게 바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지표상 얘들은 상승할 수 있다. 상승 가능성이 중장기적으로 높아 보인다. 그래서 1차 조정 이후에는 다시 상승세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업종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전망, 하반기 전망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5월 실적 장세로 가면서 이 경기 민감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높인 바 있습니다. 근데 경기 민감주라고 하면 사실 크게 두 가지 분류가 있어요. 하나는 투자 관련된 경기 민감주가 있고 하나는 소비 관련된 경기 민감주가 있죠. 투자 관련된 경기 민감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재 쪽이에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라든지 IT 부품들, 그리고 산업재라고 하면 기계, 뭐 조선, 상사 이런 주식들이 포함되죠. 이런 쪽이 투자 관련된 거고요. 반면에 소비 관련 경기 민감주는 어떤 게 있냐면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뭐 자동차, 유통, 그리고 은행 같은 금융 이런 쪽이 이제 소비 관련된 경기 민감주입니다. 얘네도 이제 경기를 따라가긴 하지만 소비 쪽이 붙어 있죠. 저희들은 둘 다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하반기에 경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하지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 경기는 뒤늦게 좀 둔화되는 것들이 보이고 있고 투자기는 빨리 꺾였다가 빨리 반등하고 있으니까 투자 쪽이 지금 반등한 업종으로는 좀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여기에 이제 5월 이후에 주가 수익률을 그려놨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5월 이후에 주가 수익률을 봤을 때 대부분 업종 수익률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IT 하드웨어, 기계, 상사 뭐 이런 쪽이 거의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장비 이런 쪽. 무슨 얘기겠습니까? 5월부터 아까 실적 장세가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죠. 실적 장세 일국면에서는 경기 민감주가 좋은데 그중에서 이번에는 투자 관련된 것이 좋다라고 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업종들, 강세였던 업종들이 그런 업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저희는 앞으로도 최소한 올해 말까지는 이런 업종들이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근거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제 올해 연간 전망이 많이 다뤘던 주제인데 정부 주도 B2B 투자 사이클이 열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정부 주도 B2B 투자 사이클은 결국에는 과잉 중복 투자의 시대예요. 과잉 중복 투자.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장 효율적인 곳에 한 곳에만 생산 시설을 지으면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데죠. 노동력도 싸고 그리고 자본 비용도 굉장히 싼 국가들이죠. 근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다변화되기 때문이죠. 탈세계가 펼쳐지면서. 그러면 기존에 한 중국에만 지으면 됐던 공장들을 이제는 한국에도 짓고 일본에도 짓고 미국에도 짓고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죠. 이게 결국엔 과잉 투자 시대로 갈 거라는 게 저희들의 예상이었어요. 저희들은 탈세계화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은 탈세계화는 곧 과잉 중복 투자의 시대다라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construction spending. 그러니까 제조업 쪽에 이제 어떤 건설 투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공장이죠. 그렇죠? 미국 공장 투자를 보세요.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탈세계화하면서 엄청나게 늘었다가 바로 이때 22년 8월에 IRA 법이 통과하면서 더욱 가파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떤 일을 벌이냐? 과거에 투자가 늘어났을 때 보죠. 이 공장 투자가 늘었을 때가 첫 번째가 브릭스 시대였죠.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한 번 있었고 두 번째가 지금 2021년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공장이 투자되면 결국엔 공장에 들어갈 것들 아니면 공장 건설에 필요한 것들 이런 게 아까 말씀드린 자본재 같은 거죠. IT 부품, 뭐 기계 이런 것들 아니면 산업재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늘어나는데 실제로 그랬나 보겠습니다. 산업재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죠. 예. 이게 이제 그 굴삭기입니다. 굴삭기 같은 거 보시면은 굴삭기가 1차, 2차 아까랑 똑같은 시기에 늘어나죠. 변압기 공장에 필요한 거죠. 1차, 2차 똑같은 수준의 지금 랠리가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릭스 시대와 지금인 거죠.
이런 추이가 지금 인제 공장 건설이 막 급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공장 안에 들어가야 될 물건들의 니즈들은 점점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이런 자본재들의 수요들을 끌어올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저희는 올해 말까지 증시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제 업종 중에서도 인제 최근에 인제 많이 증시에서 핫한 AI에 대한 저희 탑다운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AI는 지금은 저희들은 뭐 버블의 일종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버블이기 때문에 붕괴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인제 이런 것들을 한번 과거에 분석해 본 적이 있는데 이 기술이란 거는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하나는 범용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과학 기술에 가까운 거죠. 그 두 번째는 하위 발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범용 기술에서 이 하위 발명으로 연결돼야만 이 생산성 혁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옛날에 이제 1차 산업혁명을 할 때 증기 발전. 증기기관을 보면 증기기관은 제임스 와트가 발명했다고 보이지만 증기력을 발명한 사람은 그거보다 한 50년 전에 이미 뉴커먼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냈어요. 뉴커먼은 과학자인 거죠. 그리고 제임스 와트는 그거를 직접 산업과 접목해서 이걸 증기력을 가지고 공장을 돌리면 엄청난 힘을 가질 수가 있겠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인 거죠. 2차 산업혁명의 효시였던 에디슨도 마찬가지죠. 에디슨이 전기를 만든 사람인가요? 아니죠. 전기는 이미 3, 40년 전에 만들어 놨었죠. 에디슨은 그걸 가지고 이런 상품을 만들면 전구라든지 뭐 충기 이런 거 만들면은 이게 생산성을 엄청나게 늘릴 수 있게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인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스티븐 잡스가 스마트폰을 처음 발명해서 이 통신 기술을 발명한 사람인가요? 아니죠. 통신 기술은 이미 IT 버블 때 엄청나게 태동을 했죠.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차를 만든 창시자가 일론 머스크인가요? 아니죠. 전기차나 전기에 대한 기술들은 이미 그거보다 10수년 전에 있었던 것들이죠. 이 사람들은 뭘 깨달았습니까? 이런 통신 기술이 스마트폰 형태로 가면은 그래서 컴퓨터와 통신이 결합되면은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겠네? 이런 걸 깨달은 사람이고요.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죠. 통신과 자동차가 결합하면은 자동차가 단순히 운송수단이 아니라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네라는 걸 깨달았던 사람들인 거죠. 이것까지는 보통 이 시간이 이 범용 기술이 실제 하위 발전까지 가기는 한 30년에서 50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AI도 아마 그럴 수 있어요. AI도 지금 보면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범용 기술이 태동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IT 버블처럼. 근데 IT 버블이 올라갔다가 붕괴됐죠? 그렇다고 의미가 없었던 겁니까? 아니죠. 그게 지금의 혁명들, IT 혁명들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지금도 제가 볼 때 AI는 그런 시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 AI를 어떻게 산업에 접목하면 이게 대박이 날 수 있는지를 깨닫는 사람이 나타나겠죠? 그 사람이 이제 진짜 이제 경제적인 혁명을 만들어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AI가 투자 세계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는 다 잘릴까요? 투자하는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뭐 그런 얘기들이 많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먼 훗날이죠. 이제 AI가 이제 완벽한 것들이 적용된다면은 전 투자라는 것 자체가 없어질 거예요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AI는 뭡니까? 모든 정보를 실시간에 가깝게 파악할 수 있죠. 그리고 완전히 이성적으로 판단하죠. 인간과 달리. 이 두 가지가 통하는 세상이 뭡니까? 이 투자론을 배우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두 가지가 완벽할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강형 시장 효율적 가설이라고 불러요. 시장 효율적 가설. 그러니까 시장은 효율적이다라는 거죠. 그것도 강형이다. 강형 시장적 가설이 모두 바로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고 그리고 완전히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투자론에서 분석이 불필요하다. 왜 시장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초과 수익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초과 수익 기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은 내부자 정보를 이용했을 때밖에 없어요. 공개되지 않은 정보.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했을 때만 시장을 초과하는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럼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AI 시대 때는 이런 초과 수익 기회가 없어지죠. 만약에 누군가 초과 수익을 거뒀다. 그럼 오히려 금융당국에서 조사가 들어갈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초과 수익 기회가 없는데 얘가 초과 수익을 얻었다는 건 뭡니까?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얘기겠죠. 투자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시기가 오겠죠. 물론 이 시기가 오려면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겠죠. 일단 우리는 이런 먼 얘기보다는 가까이의 AI 수혜주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 엔비디아를 가장 많이 얘기하죠.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투자하려면 엔비디아도
좋지만 한국으로는 이제 그런 관련주가 없지 않습니까? 가장 비슷한 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예요. 그러면은 이 우리나라의 메모리 반도체가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 주식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엔비디아가 훨씬 더 가파르게 오르겠지만 비슷한 주식이 될 수 있다. 대안은 될 수 있다. 한국에만 투자해야 되는 분들한테는.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매출액 증가율인데 어차피 엔비디아나 하이닉스나 매출액 증가율 패턴들은 같다라는 거예요. 경기가 좋을 때 늘고 경기 안 좋으면은 꼬꾸라지고. 그렇죠? 네, 같다라는 거예요. 다만 차이는 뭡니까? 이 엔비디아는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고요. 성장성이 높으니까. 하이닉스는 매출액이 옆으로 긴다 치이지 이 전년 대비 증가를 보면 같이 패턴을 그린다. 그렇다면은 엔비디아가 강력하게 간다는 건 결국에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끌어올린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탑다운하게 업종 전략과 시장 잠깐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퀀트 애널리스트가 좀 더 자세히 실적을 통해서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주식전략팀에서 계량 분석 맡고 있는 김민규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2분기 실적 시즌 분위기는 어떨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실적 시즌 때 어떤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분기는 1분기랑 비슷할 것 같습니다. 1분기 발표를 한번 돌이켜보면 감익이었죠. 작년 1분기보다 영업이익이 코스피 기준으로 마이너스 37% 감익이 나왔었는데 2분기도 비슷한 감익이 예상이 됩니다. 대략 한 마이너스 40% 정도 영업이익 감익이 예상이 되고, 다만 1분기 때 시장의 예상을 좀 뛰어넘었던 부분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익률이 예상했던 것보다 잘 나왔던 것이 좀 의외였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1분기 때 실적 발표 결과를 돌이켜 봤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 기준으로 매출액은 전망치와 비슷했었습니다. 마이너스 0.4% 정도밖에 벗어나지 않았었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지금 1분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5% 정도 잘 나와주면서 이익률, 즉 영업이익분의 매출액이 예상보다 좋았었던 예상치가 대략 3.4%였는데 실제로는 이제 3.6%를 기록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었었고요. 2분기 때도 저희는 이렇게 매출액은 즉 수요 단에서는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겠지만 이익률은 예상보다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익률이라는 게 결국에 이제 비용 환경을 이야기를 하는데 비용이 기업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오른편의 그림을 한번 보시면 최근에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더 빨리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한 개나 두 개 분기 정도 시차를 두고 이익률이 개선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비용 환경이 좋아지고 있는 것이 아직 시장 전망치에는 반영이 좀 덜 된 느낌이 들어서 이익률이 예상보다 좋지 않을까. 하지만 그 폭은 그렇게 막 크진 않을 것 같고요. 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어떤 업종들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이익률이 좋게 나올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경기 민감 업종들, 철강, 화학, 에너지, 건설 이런 것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익 전망치가 비용 환경이 좋아진 것들이 덜 반영이 돼서 올라가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보시면 1분기 실적 발표 결과와 그 이후에 2분기 이익 추정치 변화를 한번 보았습니다. 이것을 본 이유가 보통 시장의 전망치, 컨센서스라는 게 후행적이기 때문에 지난 분기 실적이 잘 나오면은 이번 분기 전망치도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이번 분기 전망치, 즉 2분기 전망치들 중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빨간색 안에 들어온 업종들이 1분기 때 잘 나왔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2분기 전망치가 올라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이익이 잘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보면은 이런 경기 민감 업종들 위주로 이익률이 예상했던 것보다 좋은 결과를 내는 게 2분기 실적 시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실 2분기 실적 시즌 때 감익이고 이익률이 예상했던 것보다 잘 나오고 이것보다는 사실 그 이후를 내다봤을 때 턴어라운드 기대감을 품을 시기다라는 게 2분기 실적 시즌 때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저희가 하반기 전망에서 키차트로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우리나라 수출, 특히 이제 자본재 수출에 대해서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로 삼고 있는 게 미국의 제조시설 건설이 늘어나면은 우리나라의 자본재 수출이
대략 한 2년 정도 시차를 두고 늘어난다. 라는 게 이제 근거로 삼을 수가 있는데요. 뭐 제조 시절 건설이라는 게 뭐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큰 대국인 미국에서 이런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우리나라 입장으로 봤을 때는 수출이 늘어나는 게 뭐 일반적인 현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자본재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가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IT랑 뭐 기계, 뭐 장비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경기민감 업종들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시즌 때는 여전히 감익이긴 하겠지만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감익이긴 하겠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다. 즉 2분기가 감익의 막바지까지 왔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즉 턴어라운드 기대감을 본격적으로 가져볼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어떤 업종들이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를 마찬가지로 자본재 수출과 함께 결부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표에 보시면 좀 숫자가 복잡하긴 한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사실 자본재 수출이라는 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자본재를 만드는 기업들의 매출액과 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 매출액이 자본재 수출이 늘어날 때 같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당연하게도 관찰이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당연한 것보다 시장 안에서 어떤 업종의 이 수출이, 즉 매출이 먼저 올라가고 또 그 올라가는 지속력이 얼마나 더 오래 지속이 되는가일 텐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그 분석을 위해서 자본재 수출 증가율과 한국 기업 이익 성장률의 시차 상관계수를 한번 보았습니다. 이 시차 상관계수라고 하면은 이 자본재 수출 증가율이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이 이익 성장에 영향을 주는가, 그 영향이 얼마나 강한가 이거를 본 것이고요. 그 영향이 바로 나타날 수도 있고 뭐 한 개나 두 개 분기 있다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시차를 여러 가지로 두면서 분석을 해본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IT 그리고 시클리컬 소재나 산업재 이쪽이 영향력이 가장 먼저 시작이 되고 가장 오래 지속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두 분기 정도 지나고 나면은 소비재 쪽으로 긍정적인 영향력이 전이가 된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요거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결론만 좀 보기 쉽게 요약해 드린 걸 말씀을 드리면은 자본재 수출이 증가하고 나면 매출 증가가 시작되는 시점과 지속력을 한번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자본재 수출이 증가할 때 0분기, 즉 시차 없이 바로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이 관찰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매출 증가가 지속되는 기간이 4개 분기 후까지, 즉 1년 후까지 지속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운송은 바로 시작돼서 3개 분기 후까지, 반도체는 바로 시작돼서 2개 분기 후까지 지속이 된다라는 결론을 이 그림을 통해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업종들 한번 쭉 보시면은 뭐 운송 같은 산업재 그리고 반도체랑 IT 하드웨어 그리고 또 소재 이런 것들이 자본재 수출이 증가할 때 바로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패턴이 관찰이 되는 업종인데 주로 요약해 보면은 IT랑 산업재와 에너지 이쪽이 빨리 시작돼서 길게 지속이 되고 소재 쪽은 빨리 시작은 되지만 상대적으로는 지속력은 짧은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테이블을 갖고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워본다라고 하면 IT랑 에너지랑 산업재 이 업종들은 좀 장기적으로 비중 확대 업종으로 삼아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결론이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결론은 소재 역시도 긍정적인 영향은 있지만 그 지속력이 짧기 때문에 산업재랑 IT보다는 좀 후순위로 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비중 확대보다는 한 중립 정도로 맞춰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밑에 보시면은 소비주들이 뒤늦게 시작되는 그런 경향을 좀 보입니다. 당연하게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상장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 경기민감 산업들이 비중이 많기 때문에 이 경기민감 쪽의 실적이 좋아지고 나면은 뭐 그것에 대한 낙수 효과로 이제 소비재들도 덩달아서 뒤따라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자본재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서고 난 다음에 뭐 한 개나 두 개 분기 이후 뭐 연말이나 연초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쯤에는 소비재들을 좀 좋은 방향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지금은 이 위쪽에 있는 이 경기민감 업종들이 조금 더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경기민감 업종들을 저희가 또 선호하는 이유가 최근에 좀 급등했던 종목들의 특징, 공통점을 찾아봤을 때도 이 경기민감 업종들로 귀결이 됩니다. 이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의 대표적인 예시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상사 기업들을 들 수가 있는데요. 특징을 찾아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에 정보가 적은 종목이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두
두 번째가 경기 민감 종목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예시로 들어드린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준으로 영업이익 전망치가 애널리스트들 9명만 이 기업에 대해서 전망치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시가총액이 비슷한 대표적으로 하나솔루션이라든가 NC소프트, SKI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은 전망치가 되게 많죠. 많은 것은 20명 이상 전망치를 좀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결국에 이렇게 시장에 이 종목에 대해서 실적 전망이 적다라는 뜻은 그만큼 이 종목에 대해서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정보가 있을 가능성을 높이는 거고, 그게 결국에는 이 경기민감 업종들 중에서 좀 뒤따라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상사주들이 올라온 그런 모습을 만들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렇게 보면은 앞으로 좀 오를 만한 종목들도 약간 아직까지 시장에 좀 정보가 적은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종목들을 경기민감 업종에서 찾아보자 라는 뷰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1개월 수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 수익률이 상위권을 기록하는 종목들의 업종 분포를 보니까 소재, 산업재, IT, 즉 대표적인 경기민감 산업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6월 중순부터 코스피가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이 조정을 받는 와중에도 수익률이 좋은 종목들의 업종 분포가 그 전과 동일하다라는 뜻은 결국에는 시장의 방향은 바뀌었어도 그 안에서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종목이나 업종의 색깔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점을 좀 나타내는 것 같아서 이 경기민감 업종들 중에서 약간 시장의 정보가 적었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희가 이번 달에 상대적으로 좀 커버가 덜 되고 있었던 운송이라던가 기계 이런 업종들을 추천을 드린 게 이런 연장선상에서 봐도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요약해보면 시장은 저희는 중립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여전히 경기민감 업종들에 대한 선호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 7월 달에는 기계나 운송처럼 약간 자본재 수출이 올라갈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들, 그리고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던 쪽들, 이런 업종을 선호하고 있다라는 점으로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KB증권 전략팀에서 7월 전략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또 8월 달에 다른 모습, 또 다른 새로운 전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